제 나이 70, 평생을 통영 앞바다와 함께 살아온 최영숙입니다. 이 작은 항구 마을에서 횟집 하나로 두 아들을 키워낸 것이 제 인생의 전부죠. 사람들은 저를 바다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만도 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횟집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손님들 배를 채워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진호가 5살, 진호가 3살일 때 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바다와 단둘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죠. 아이들 입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넣어주려면 정신없이 일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40년을 버텨왔습니다. 새벽에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골라오고 회를 뜨고 매운탕을 끓이는 일이 제 일상이었어요. 손가락 끝은 칼에 베어 상처투성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두 아들이 대학까지 나와 번듯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큰아들 진우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에는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죠. 대신 둘째 진호가 부산에서 회계사로 일하면서 자주 찾아와 줍니다. 며느리 박미라도 결혼 초에는 정말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님, 이제 바다실 그만하시고 저희랑 편히 사세요. 미라가 처음 그런 말을 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팔팔하고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어떻게 가게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벌어 지킨 이 집과 땅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시댁에서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홀로 사는 과부라고 무시했을 때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제가 흘린 피땀이 스며든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요즘 미라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살갑게 웃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듭니다. 저를 바라볼 때면 마치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죠.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은 맑아지거든요. 사람 마음도 그래야 하는데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해진 것 같아요. 미라가 본격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라를 참 고마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님, 바닷바람이 차가워지면 관절염이 더 심해지실 텐데요. 이제 정말로 편히 쉬셔야 할 때 아닌가요? 미라는 그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서울 출신의 세련된 여자입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진호를 만나 결혼했죠. 처음엔 시골 출신인 저를 좀 무시하는 듯한 면도 있었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특히 최근에는 저에게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본 건데 부산에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라고 해야죠.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서 취미생활도 하시고 같은 또래 분들과 어울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라의 말에는 항상 달콤한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늙어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나요? 아직도 하루 15시간씩 일할 수 있는 팔팔한 몸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이 힘들어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갑자기 돈이 궁하다며 제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회계사로 일하는 놈이 왜 갑자기 돈이 부족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미라가 명품 가방이나 옷을 자꾸 새로 사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친구가 안 쓴다고 줬어요. 미라는 항상 그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새 제품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부산에 나갔다 올 때마다 비싼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들고 왔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미라가 자꾸 제 재산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머님, 횟집 장사가 요즘 어때요? 수익이 괜찮으세요?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정말인가요? 그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미라의 눈빛이 번쩍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미라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응. 시어머니가 가진 땅이 꽤 넓어. 바닷가 쪽이라 개발되면 가격이 엄청 오를 거야. 그 목소리에는 제가 아는 그 순수한 며느리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라가 노리는 건 제가 평생 읽어온 이 모든 것들이구나. 제 건강을 걱정한다고 편히 쉬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효심이 아니야.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저는 그때부터 미라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신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진호네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미라 방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한 거죠. 미라가 잠깐 마트에 간 사이에 손주 장난감을 찾아주려다가 발견했어요. 봉투는 미라의 화장대 서랍 맨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지만 뭔가 수상해서 열어봤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걸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건 아들 진호 명의로 된 대출 계약서였어요. 금액이 무려 8천만 원이더군요. 진호가 언제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계약서 날짜가 불과 2달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고급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리조트 평생 회원권이었는데 가격이 5억 원이 넘더군요. 이것도 당연히 진호 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진호가 언제부터 그런 사치품을 살 형편이 되었단 말인가요? 마지막에 나온 서류를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횟집과 땅에 대한 감정평가서였어요. 언제 누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재산 가치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총 평가액이 15억 원 정도로 나와 있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되었거든요. 미라가 제 모르게 아들 이름으로 큰돈을 빌리고 사치품을 사고 심지어 제 재산까지 조사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아들의 인감도장과 각종 서류가 필요할 텐데요. 그때 현관에서 이라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실에 나갔어요. 다행히 미라는 제가 서류를 본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뭘 찾으세요? 미라가 살갑게 웃으며 물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아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서류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호는 정말 저런 일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이라가 몰래 아들 명의를 도용한 건일까?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진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진호야, 요즘 돈 쓸 일이 많냐? 혹시 큰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호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 저는 빚 같은 거 없어요. 회계사
일도 잘 되고 있고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진호는 미라가 저지른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미라가 아들 몰래 돈을 빌리고 사치품을 사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직접 말하면 믿을까? 아니면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의심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횟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려던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미라가 동네 끝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근처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더군요. 상대는 중년 남자였는데 진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제법 번듯했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난 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 숨어서 들키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시어머니 땅만 팔아넘기면 우리 계획은 끝이야. 미라의 목소리에는 진호와 이야기할 때와는 전혀 다른 야릇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해외로 나가는 거야? 남자가 물었고 이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여기서 더 이상 이 따분한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 재산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자유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따분한 생활의 일부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리고 제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말하는 그 뻔뻔함이라니. 하지만 아직 더 충격적인 말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고? 남자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라가 차갑게 웃더군요. 걱정 없어. 진호는 바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 어차피 이혼하면 그만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라가 처음부터 진호를 속일 작정이었구나. 제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면서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재산까지 가로챌 계획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벌써 늙어서 의심도 안 해. 요양원 보내달라고 졸라대니까 곧 넘어올 거야. 그럼 땅과 가게는 자동으로 우리 몫이지. 미라의 말에 남자가 감탄하듯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미라가 머리가 좋아. 두 사람은 그렇게 제 인생을 농담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곧 죽을 늙은이라서 재산을 가로채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저렇게 쉽게 빼앗으려 하다니. 자기야, 그럼 언제 실행할 거야? 남자가 초조해하며 물었고 이라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다음 달 정도면 될 것 같아.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이제 증거를 잡을 때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직접 저들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장사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해봤는데 이런 사기꾼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래된 장부를 꺼내는 거였어요. 횟집을 시작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놓은 장부들이 있습니다. 그 장부들이 제 재산의 정당성을 증명해 줄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쓰던 건데 아직도 작동이 되더군요. 이제부터 미라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한 증거를 남겨야 하니까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든 걸 자세히 기록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런 기록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횟집을 찾아주신 단골 손님 중 한 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김 사장님,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숙이 할매,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야. 사기꾼은 꼭 벌 받아야 해. 내가 아는 변호사도 있고 필요하면 사람도 동원할 수 있어. 김 사장님의 도움 덕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사는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미라가 자주 가는 명품 매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회계사인 진호의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액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라가 부산 시내 고급 호텔에서 그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아는 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정체도 알아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이름의 사업가인데 사실은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로 돈 많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재산을 빼앗는 수법을 쓴다고 하더군요. 미라도 그런 식으로 속은 건지 아니면 둘이 공범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미라가 제 재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알아내는 거였습니다. 감정평가서까지 받았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조사해보니 미라가 몰래 부동산 중개업체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제 횟집과 땅을 팔 경우 얼마에 처분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매수 희망자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들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라가 저를 순진한 늙은이로 보고 있다면 그 착각을 이용해서 더 큰 덫을 놓을 수 있겠죠. 김 사장님과 함께 세운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미라가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김 사장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드디어 미라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동안 은근히 압박해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이었어요. 아예 대놓고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거든요.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횟집에서 돌아온 저에게 미라가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투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옷 안쪽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미라의 모든 말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거든요. 그래, 뭔 이야기인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바다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좀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 집도 좁고요. 미라의 말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제가 묻자 미라가 준비해온 듯한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께서 횟집을 정리하시고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요? 어머님은 좋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냐? 아직 팔팔하게 일할 수 있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미라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진호가 미라 편을 든 거였어요. 엄마, 서윤이 말이 맞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서 또래 분들과 어울리시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면 되잖아요.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절대 안 된다.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일궈놓은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다. 며칠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미라는 매일같이 저를 설득하려 했고 진호도 아내 편에서 저를 압박했어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이용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며칠 전 이라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먼저 이사를 갈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혼자 남게 되겠죠. 저는 그때까지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다음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당분간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집이 너무 좁거든요. 컨테이너 창고요? 제가 되묻자 미라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임시로 정리해뒀어요. 어머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거기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붕은 있으니까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평생 키워준 아들의 아내가 저를 컨테이너 창고에서 살라고 하다니. 그것도 제 집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말이에요.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미라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으니까요.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미라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울면서 사정할 거라고 예상했겠죠. 다음날 진짜로 제 짐이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진호는 미안해하면서도 아내 편을 들었고 이라는 승리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컨테이너 안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컨테이너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미라와 그 공범이 저를 완전히 얕본 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왔거든요. 제일 먼저 김 사장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합시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어요. 김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경력이 화려한 분이더군요. 변호사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들, 금융거래, 예역, 그리고 미라와 박철민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까지요. 선생님이 자료들을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와 불륜, 그리고 재산 은닉까지 다 입증할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만 너무 욕심을 부린 게 독이 됐네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진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아들이 아내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호야, 내 아내가 누구와 만나고 다니는지 아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호가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지만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박철민이야. 내 아내가 1년 넘게 만나고 있는 남자지. 그리고 이건 너희 부부 명의로 빌린 대출 내역이고. 진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진호가 중얼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아내는 너를 이용해서 큰 돈을 빌렸어. 그 돈으로 사치품을 사고 그 남자와 놀아났지. 그리고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고. 결정적인 증거는 미라와 박철민이 함께 찍힌 호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도움으로 구한 자료였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진호가 그 영상을 보고는 주저앉더군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진호야, 내가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결단을 내려야 해. 며칠 후 미라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허황된 소리라며 비웃었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법정에서의 공방은 생각보다 일방적이었습니다. 미라 측 변호사가 아무리 변명을 늘어놔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특히 미라와 박철민의 대화가 법정에 공개될 때는 방청객들에게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늙어서 의심도 안 해. 미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판부는 미라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고 위자료는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진호에게 돌아갔고 미라가 몰래 빌린 돈들도 모두 그녀가 책임지도록 판결이 났어요. 하지만 진짜 통쾌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라와 박철민의 다른 사기 행각들까지 드러났거든요. 다른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타나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미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한때 그렇게 우아하고 세련되었던 여자가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그동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거죠. 하지만 상처도 깊었어요. 진호는 아내의 배신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했고 손주들은 엄마가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 자주 울었습니다. 저는 햇집 문을 잠시 닫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손주들을 달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매일 정성껏 밥을 지어 아이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처음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아빠가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점점 밝아지더군요. 진호는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며칠은 술만 마시며 자책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이렇게 오래 믿고 살았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너져 있을 거냐? 내가 정신 차려야 애들도 바로 서는 거야. 저는 아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내 옆에는 내가 있고 내 앞에는 내 손주들이 있잖아. 뭐가 더 필요해? 다행히 진호도 점점 회복됐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횟집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안정됐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고 진호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횟집을 다시 열어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을 맡고 있어요.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바닷가에서 회를 떠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회 정말 맛있어. 손주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주 멀리 가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 하은이 준서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 그래서 돌아오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야. 하은이가 고개를 갸우거리더니 이내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할머니랑 아빠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저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은 맑아지지 않더냐. 우리 인생도 그렇다. 몇 달 전 교도소에서 미라의 편지가 왔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용서를 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고 지금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긴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비록 한쪽이 부서지고 찌그러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단단한 가족입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울 때도, 며느리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힘내세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최영숙이가 저 멀리서나마 여러분의 뜨끈한 인생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